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소년입니다. 오늘 특히나 유심히 좀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켈프다오. 네, 켈프다오 초대형 또 해킹 사건이 터졌습니다. 디파이 해킹은 언제 들어도 참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상 우리 자금의 유동성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사실 디파이 쪽이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디파이가 한번 터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 나오게 되고 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의 어떤 유동성 유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또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간밤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켈프다오라고 이제 여러분들 검색만 해보셔도 여러 가지 뉴스들, 해킹 당했던 뉴스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뭐 RS 이더 뭐 브릿지가 털렸다거나 뭐 레이어 제로 기반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너무 어렵다. 뭔가 용어도 어렵고 이거에 뭐 브릿지 해킹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브릿지가 해킹되어가지고 뭐 어떻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걸 목표로 이렇게 좀 자료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실제 구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려면 등장인물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단 이번 해킹 사건의 등장인물 3명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켈프, 이걸 이제 사람으로 우리가 인격화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 제로라고 하는 이 브릿지죠. 그리고 DVN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렇게 3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 켈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산을 발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제로는 체인간 메시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DVN이라고 하는 거는 이 메시지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검증자입니다. 검증자.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정상적인 이제 구조라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여러 검증자가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DVN이라고 하는 이 검증자가 이 3명이 있는 상태에서 3분의 2의 승인,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지 이게 정말로 진짜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좀 더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켈프 구조가 어땠느냐라고 봤을 때, 즉 검증자를 한 명만 사용을 한 거예요. 그것도 레이어 제로 하나만 믿고 진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검증자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뭐 감시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해커가 이거를 뚫어버리면 사실상 뚫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만 사용해서 이제 했다라는 부분, 이러한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 플로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고 발생 과정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유니체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전송이 없었습니다. 돈을 안 보낸 거예요. 근데 이 DVN에서 전송된 것이 맞다라고 검증을 한 거예요. 서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승인 서명이 돼버리고 이거를 켈프가 신뢰를 하면서, 검증자 한 명이 이렇게 판단한 거를 신뢰를 하면서 가짜 RS 이더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켈프가 어쨌든 이 RS 이더라고 하는 요 자산을 발행을 하는 주체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돈을 받고 발행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발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즉 가짜 발행이 돼버린 셈이죠. 자, 그래서 켈프 같은 경우에는 보안 설정이 너무 허술했고요. 그리고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명의 검증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곳의 문제점이 다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셨다시피 실제 송금 없었는데 검증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RS 이더가 발행이 됐고, 이게 발행이 된 상태에서 해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후가 또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게 바로 아베라고 하는 대출 프로토콜이에요. 여기서 이제 해커가 RS 이더라고 하는 요 자산, 이거를 해킹을 통해서 이제 확보한 상태죠. 요 RS 이더를 아베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담보로 넣고 다른 자산을 대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담보가 이 문제가 있는 RS 이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돈은 빠져나갔어요. 해커가 이제 돈을 뺐어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빈 껍데기 RS 이더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로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억 달러 상당의 이제 부채가 생기게 되고, 비슷한 사건을 우려했던 여러 가지 다른 이런 프로토콜에서도 RS 이더 시장을 동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플로이드도 일시정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 확산이 비슷하게 또 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다 이제 일시적으로 막아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아베라고 하는 플랫폼의 자체 토큰, 아베가 굉장히 많은 폭락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이 프로토콜 자체
상태의 TVL 역시나 이제 사람들이 신뢰를 못하니까 결국엔 아베가 이렇게 쓰레기 담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자금이 점점 동이 난 상태고, 그러니까 즉 뱅크런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유동성을 더 넣을까요? 아니면 탈출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탈출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TVL이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이 자체 토큰의 가치 역시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나옵니다. 아베가 이제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죠. 네, 빌려준 돈을 쓰레기 RS 이더를 받은 상태, 담보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돈만 빌려준 상태로서 지금 2억 달러 상당의 부실 채권이 생겼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러한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요거를 제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베 같은 경우에 은행이 두 개가 있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본점이 있고요. 본점이 바로 이더리움 메인넷이죠. 그리고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트럼 베이스라고 하는 L2 이런 지점이 있는데, 문제가 터지니까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본점 고객들은 우리가 이제 책임을 지겠다. 근데 지점 고객들은 뭐 알아서 감수를 하세요. 손실을 감수하세요. 이런 식의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뭐 다오라든지 뭐 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메꿔주고 좀 사실상 좀 안전하게 그래도 유저들이 보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L2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베 안에서도 이제 어떤 체인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보호 수준이 다른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이번 이슈들을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디파이에서 뭐 사실상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시장이 좋을 수 없겠죠.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냥 여기 있는 자금만 빼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하면서 이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더라는 자산이 있으면 USDT로 매도를 해서 이제 우리가 현금화를 하듯이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플로우로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뭐 특히나 이제 여러 알트코인들도 매도세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코인들이 좀 더 많은 상황이고, 아까 오전에는 조금 더 많았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회복을 한 상태고,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했을 때는 간밤에 굉장히 많은 또 조정이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역시나 이제 공포를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투심이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뭐 이란과 미국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태에서 디파이 해킹까지 터지고 또 레이브다오처럼 이런 토큰의 구조적인 또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크립토 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환경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이 겹쳐서 이러한 조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럼 크립토 시장 끝났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끝이 아니죠. 지금 현재 계속해서 기관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의 유입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발생했던 이런 사건들이 당연히 단기간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찌 보면 이러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쨌든 다른 프로토콜들이 더 예비를 하고 더 대비를 하고 또 이런 크립토 시장에 어떤 규칙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규칙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지금 현재처럼 투심이 좀 많이 악화된 상황에서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또 쳐다보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장에 지금 단기적으로 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이 매수를 했다 해가지고 뭐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현물 ETF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금 유입,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을 우리가 과연 무시할 수 있느냐,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을 확실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뭔가 이제 시장이 반등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우리가 이 박스권 안에서 좀 횡보하는 시간이 길더라도 결국에 큰 그림을 봤을 때 이제 나중에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상 모아가는 가장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잘 한번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인소년 일기장 채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까지 좀 눌러주시고 해당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